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오픈소스 LLM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딥식 R1이 오픈 모델로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진정한 오픈 모델이냐?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 LLM은 진짜로 비영리 연구단체에서 만들어서 공개한 모델입니다. 이름은 튠루. 요게 두 개가 붙은 게 이게 독일어에서 이게 쓰는 거 아닌가요? 튠루 3라고 하는데 모델 크기가 405 빌런입니다. 요거를 퍼플렉시티한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툴루 3에 대해서 설명해 줘 했더니 미국 시애틀의 비영리 연구기관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 AI2라고 하네요. 2025년 1월 30일에 공개된 이 모델은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완전한 오픈소스다. 주요 특징이 완전한 오픈소스라는 거죠. 데이터 수집 방법, 코드, 학습 레시피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다. 투명성이 극대화되었다는 점이다. 강력한 성능, 40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였다. 메타의 라마 3.1405 인스트럭터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 그 벤치마크에서도 그런 게 보였었죠. 딥시크 및 오픈 AI의 GPT-4와 경쟁하거나 일부 분야에선 더 나은 성능을 달성했다. 수학, 논리적 추론, 명령어 수행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플루스리의 등장은 오픈소스 AI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델은 연구자와 개발자들에게 최대한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또 더 투명하고 공정한 AI 개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진정한 오픈 소스 AI인가 보네요. 툴루3는 자연어 처리, 수학적 연산, 코딩, 명령어 수행, 논리적 추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AI 연구와 응용 분야에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앨런 인공지능연구소가 뭐 하는 데인가 싶어서 그걸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앨런 인공지능연구소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발전과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이건 진짜로 비영리인가 보네요. 오픈 AI가 처음에 비영리로 시작했다가 영리를 추구하는 그 구조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2014년, 꽤 오래됐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시애틀에 본사가 있고 주요 연구 분야는 대형 언어 모델 LLM, 그다음에 멀티모달,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 AI의 윤리적 사용과 공정성 연구. 주요 성과는 툴루, 이번에 소개드릴 그 툴루, 그다음에 몰로는 대형 멀티모달인가 보네요. LMM. 그다음에 올모 시리즈. 올모는 완전 오픈소스 언어 모델, 데이터 훈련 코드, 모델 평가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다. 그다음에 오픈 스칼라, 과학 연구 특화 AI 모델, 학술 논문 검색 및 종합 능력에서 GPT-4를 능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2의 철학적 접근 방식, 완전한 오픈소스 모델을 지향한다. AI 기술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에 주력하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 연구, 적은 데이터로 높은 성능 달성이 목표다. 그 다음에 AI의 윤리적 사용과 오용 방지에 중점을 둔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오픈소스 AI 생태계에 선도하고 있다. AI 모델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AI 연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여기가 오픈 AI가 원래 추구했던 그거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제가 논리 문제하고 코딩 문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문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내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써보려면은 앨런ai.org가 있잖아요. 그죠? 앨런ai.org가 있는데 요 앞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붙여서 플레이그라운드 앨런ai.org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몸풀기로 얘가 한글을 잘 이해하는지 별로고, 대한민국 수도는? 이라고 했더니 서울로 잘 대답했습니다. 한글도, 그쵸. 405 빌리언 정도 되면은 뭐 웬만한 언어들은 다 할 줄 알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넣어봤더니 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전에 몇 개 영상에서 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그런 논리 문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문제, 코딩 문제 이걸 제가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내봤습니다. 요거 어 의외로 AI들이 잘 못 푸는 문제였죠. 풀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사람이 보기에는 단순한 패턴 문제인데 A, 그러니까 끊어서 읽으면 사람은 딱 보는 순간 A, 그 다음에 AB, ABC, ABC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패턴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그래서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맞췄습니다. 쉽게 맞추죠. 이거 오히려 추론 문제에다 내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거를 확인했었거든요. 딥식이 여러 개 크기의 모델을 공개했는데 일반 노트북에서 쓸 수 있는 1.5 빌리언이나 뭐 7빌리언인가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다운받아서 노트북에서 실행시켜 봤거든요. 이 문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맞추긴 했는데 그거는 제 노트북에서 작은 추론 모델을 돌리는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약간 수학 문제 같았는데 이 수를 x라고 하고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보세요. 약간 수학 문제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x에다 5를 더했더니 x에다 2배를 한 것보다 3이 작더라. 이런 방정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세우기만 하면 x를 푸는 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8이라는 걸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무엇인가? 요거는 뭐 5로 나눈 다음에 그죠? 나머지 그 숫자를 요 순서대로 해보면 나오겠죠. 네, 파랑이라는 걸 맞췄고요.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 그 다음에 D는 E보다는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두 개의 문장이죠. 두 개의 문장으로 관계, 순서를 맞추는 건데 이렇게 각 문장마다 순서를 정하고 결국은 두 개를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은 전체로 C, A, B, D, E 순서로 먹었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 두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앞 사람의 모자를 색깔을 볼 수 있고 세 명 다 자기 모자의 색깔은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앞 사람 모자 색깔을 보고 자기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지 이걸 추정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모자가 5개가 있습니다, 총. 검은 모자 3개하고 흰 모자 2개가 있어요. 랜덤하게 이렇게 씌우고 뒷사람부터 이제 차례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모자 색깔이 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이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색깔을 추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맨 앞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을 맞췄는데, 그럼 맨 앞 사람이 어떤 색깔의 모자를 쓰고 있었냐? 이거를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느냐? 그 모자 색깔은 뭔 색깔이냐?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논리 퍼즐의 일종으로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맨 뒷사람이 모른다고 한 조건, 그죠? 그것과 중간 사람이 모른다고 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들을 쳐나가는 거죠. 쳐나가고 맨 앞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맞췄느냐? 근데 이게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 하나는 다른 동전보다 가벼운데 양팔 저울, 눈금은 없고 그냥 어느 쪽이 무거운지만 표시가 되는 그런 양팔 저울을 가지고 가짜 동전을 찾아내야 되면 몇 번의 저울질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진 탐색 방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든 적 있거든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 코딩이랑 같이 훈련시키면은 학습 성과가 더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진 탐색이라는 거는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있는 알고리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9개, 9개, 8개에 구분을 해서 여기서 찾는 거죠. 9개 쪽에 가벼운 게 있으면 그 9개를 가지고 또 저울질 해보고 이런 식으로 3개, 3개, 3개로 나누면 되겠죠. 8개라고 하더라도 3개, 3개, 2개로 나눠서 3번의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4배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학에 속하는 거죠.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다. 그랬을 때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냐.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4배다. 이게 이제 등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5년 전은 또 뭐냐. 아버지의 나이에서 5를 빼고 아들의 나이에서 5를 뺀 거죠. 그 다음에 5배를 했더니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수식이 있고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고 두 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하면은 S를 먼저 풉니다. 아들의 나이가 20살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아들의 나이보다 4배가 많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나이가 20세가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80세가 된 거죠. 자, 3명의 용의자 A, B, C 중 1명이 범인이고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상충되죠. 그 다음에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딱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범인일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A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B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C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기서 주어진 전제 조건, 1명이 참말을 말하고 2명이 거짓을 말한다. 요거 갖고 이제 논리를 맞춰보면 되는 거죠. B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와 C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 A가 범인으로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A가 범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두 경우 중 하나만이 올바른 상황입니다. A가 범인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B가 범인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A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이게 실제로는 답이거든요. 요것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A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이죠. 나머지는 둘 다 거짓인 거니까, 그죠? A가 범인이다라는 게 거짓 맞죠. B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인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A는 틀렸습니다. 의외로 이 문제가 다른 그 LLM에서도 많이 틀리게 나왔거든요. 네, 다음 문제는 팔면체 주사위 2개를 던지는 문제입니다. 팔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2개의 수의 곱이 숫보다 많은 경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6분의 9로 계산을 했네요. 얘는 틀렸습니다. 64, 모든 경우의 수가 64가 나오는 건 맞거든요. 88이 64로. 그런데 36가지가 아니라 48가지거든요. 48가지. 앞에 게 1일 때는 확률이 0이 되는 거고, 경우의 수가 0이 되는 거고, 2일 때는 6개가 나왔고요. 3일 때는, 자, 3일 때도 해보면, 3이 6이죠. 더하기는 5죠. 그 다음에 3은 9죠. 그러면 6이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일 때, 3일일 때는 안 되는 거죠. 3일은 3인데 더하기는 4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7개. 2부터 8까지 7개. 7개. 4일 때 7개. 5일 때 7개. 6일 때 7개. 7일 때 7개. 8일 때 7개. 그러면 7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 16, 42에다가 얘를 더하면은 48개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4분의 48. 이게 4분의 3이거든요.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16분의 9로 지금 계산했죠. 자, 그래서 요 문제가 틀렸고요. 야, 그래갖고 철근의 강도, 콘크리트 강도,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철근의 강도를 주고,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 감소계수 이거고, 그 다음에 거기 하중이 얼마 걸리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설계 방법 알려줬습니다.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봐.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쭉 산정을 합니다. 요게 수식을 요런 게 이제 텍스라고 해갖고 수식을 이렇게 분자 분모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아무튼 렌더링을 해주는 코드인데 그게 지금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실제로 요게 C 닷 이거는 이제 가운데 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갖고 이게 변환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변환이 돼서 안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이에서 커버를 빼야지 이 유효 깊이가 나오거든요. 제가 유효 깊이 이런 말 안 써줬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유효 깊이, 철근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설계 모멘트는 얼마냐. 설계 모멘트는 파이 n맨이죠. 파이 n맨 구하고 필요 철근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 값을 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A 값을 가정을 해서 한 번만에 구한 게 좀 이상한데 이게 지금 수식이 잘 안 보여서 이게 자기 스스로 이거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보통은 실무자들이 쉽게 트라이 앤 에러를 하지 않는 방법은 그냥 그냥 AS를 기준으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긴 그렇게 하지 않고 A를 가정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이 값은 맞아요. 4260 맞거든요. 아무튼 얘는 이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 A, B, C를 입력받은 다음에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 매스작스를 사용해서 수식을 렌더링하고 차트.js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 다음에 구해준 두 근이 보이도록 x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코딩을 했습니다. 코딩을 해서 했는데 그래프가 안 보였어요. 그래프가 안 보여서 수정해달라고 그러고 근 위치도 표현해달라고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근의 위치도 표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그랬는데 아마 이게 좀 이렇게 한 채팅에서 대화할 수 있는 개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그냥 끝내고 새 채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HTML 코딩을 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했어요. 내가 분명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HTML에 JS를 포함시켜 이렇게 분명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따로따로 지금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수식이 렌더링이 되지 않았어. 근의 표시도 안 보인다. 그래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가 매스작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매스작스 렌더링을 수정하고 차트.js를 사용해서 근을 표시하도록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 코드를 복사해다가 HTML 파일에 넣고 했습니다. 제대로 다 됐는데요. 요거를 보면은 텍스트 편집기에다가 얘가 만들어준 코드를 갖다 넣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1, 4, 3을 넣고 솔브를 누르면 이렇게 수식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조금 그 과정을 좀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얘가 빼먹었고요.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이제 보여주고 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런 게 이제 미세하게 좀 적절하게 크기를 조정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줄여서 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위치에 여기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X축하고 만나는 요 두 점을 표시해 달라고 제가 지침을 줬었죠. 자, 코드 문제는 뭐 여러 번 고치지 않고 조금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푸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문제를 뭘 냈냐면은 요거는 뭐 영어로 제가 한번 내봤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아이빔 우리가 뭐 H빔이라고 하는데 아이빔이라고 확실하게 줬고요. 왜냐면 이거 그냥 우리가 H빔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하중이 대부분 다 중력 방향이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강성이 커지는 건데 H빔이라고 했더니 진짜로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LLM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요번에는 그냥 아이빔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저로부터 치수를 입력받아서 그려주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 뭘 입력받을 거냐면 폭과 그러니까 웹에 그러니까 어퍼 앤드 로워 플랜지 그러니까 요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의 폭과 두께 그 다음에 웹의 마찬가지로 높이와 두께 웹의 높이와 두께 단위는 밀리미터고 처음에 실행시켰을 때 요 재원들을 초기 값 이니셜 밸류를 요 아래 값으로 해달라고 했죠. 제가 다 입력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귀찮아서 처음에 실행시켰을 때 값을 아예 넣어놓고 시작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플랜지 폭은 300mm 그 다음에 두께는 15mm 그 다음에 웹은 높이가 270 두께가 10mm 이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하고 명령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코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을 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뭘 추가했냐면, 요 프롬프트 좀 다르죠? 뭘 추가했냐면은, 여기에 calculate area. 아까는 그림만 그리라 했는데, 이게 면적을 구해라. 이런, 주문을 추가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ibeam drawing an area calculation 이렇게 해갖고 아까 제가 준 대로 300 그다음에 15mm, 270, 10mm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계산도 이렇게 370을 했죠. 요거 근거를 좀 보여주면 좀 나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이제 추가해서 앱을 새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요거
치수를 바꿨을 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200으로 플랜지 폭을 200으로 바꿨더니 좀 줄였고, 그다음에 높이를 좀 키워볼까요? 3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게 350으로 하면 요게 자동으로 같이 조정돼야 되잖아요. 요런 게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문제는, 야, 이게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도록 스케일을 조정해 달라고 해야겠죠. 그죠? 스케일을 조정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3,500으로 넣었었네요. 예. 아무튼 얘가 지금 뭐 늘어나도 스케일이 다시 조정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그죠? 이렇게. 요 크기 밖으로 벗어나는 거죠. 캔버스 크기 밖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을 잘 했는데 몇 번 이렇게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밑에 이제 플랜지 에어리어가 얼마고 바텀 플랜지 에어리어가 얼마고 웹이 얼마고 합쳐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AI 테스트 시트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를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0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점수를 받거든요. 자, 이렇게 12개의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죠? 요게 좀 애매한데, 둘 다 수정을 했거든요. 코딩은. 그래서 이거를 몇 점으로 줘야 되는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뭐, 첫 번째 거가, 첫 번째 트라이에서 수식이 렌더링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정해서 맞춘 거면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아이빔 문제도 아이빔 단면적 구하고 그리는 거요. 요거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12문제 중에 3문제가 틀렸네요. 자, 툴루 3.0 405 빌리언 모델은 전체 12문제 중에 논리 문제 2문제를 틀리고, 그 다음에 코딩 문제 2문제 중에 1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12문제 중에 9문제를 성공한 걸로 이렇게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은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제 405 빌리언이다 보니까 한글도 잘 인식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405 빌리언 정도를 이렇게 오픈해서 풀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델이 이제 오픈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아마 AI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식 아론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자신들의 어떤 전략 이런 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성을 하는 의미의 발언을 했거든요. 즉, 자기네가 클로즈를 지향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오픈이 맞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딥식이 공개되고 AI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뭐 다른 모델들도 지금 많이 오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능 좋은 모델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모델과 거의 버금가는 성능 좋은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뜨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픈 AI가 또 어떤 전략을 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오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러면 뭐 인류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대신 그 위험성 그런 것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툴루 3.0을 만든 이 단체에서도 그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오픈 AI에서 떠난 일리아 수축해보가 그 정렬팀이라고 했죠. 그런 위험성을 컨트롤하는 그런 정렬팀에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픈 AI를 떠나면서 오픈 AI가 그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면서 떠난 엔지니어들도 몇 명 있었잖아요. 이렇게 AI가 오픈이 되는 분위기에서 그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게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은 엔지니어는 그냥 뭐 이렇게 논리적인 거, 수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AI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I가 어떤 식으로 사람의 감정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툴루 3.0의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